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마를 일찍 보내고 슬픔을 추스리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40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유추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비교적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그 사실이 참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잘 위로해 줘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듣는 사연 채널에 우리 남편 이야기도 해볼 겸 시아버지 이야기도 해볼 겸 적어보게 되었는데요. 집집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 수준이 너무 지나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갈등도 참 많았죠. 그러다 친정엄마의 장례식 날 빵 터져버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채널의 인생 선배님들께서 부디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은 외동에 형제 하나 없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외동이라는 건 드문 케이스였는데 남편이 외동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거든요. 저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장으로서 무척이나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남편을 짝사랑하면서도 외동이라는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이라는 것이 남편에겐 다른 의미였나 봅니다. 난 형제 없이 자라 많이 외로워서 그런가 꿈이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의 프로포즈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남편은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는데 저는 저와는 반대인 그런 점이 인간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좋았고 프로포즈에도 화답하여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체로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 즉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문제라면 문제였답니다. 결혼 초기엔 별로 이상한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저희가 허니문 베이브로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발단은 시아버지의 돌연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을 길게 하시다 어렵게 완쾌를 하셨는데요. 저도 당시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며 재발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뜨고 마신 것이었죠. 아가, 내가 너한텐 참 고맙고 미안하다. 너 같은 며느리 얻은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태가 너한테 말 안 해도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어. 알지? 늘 여장부같이 씩씩하고 든든한 네가 우리 아들을 좀 많이 지켜주려무나. 네, 어머니,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날 저희 시어머니께선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어떤 징조였나 봅니다. 다음날 저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병원에 옮겨지시고 장례식이 열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런 이별이었습니다. 황망함에 젖어 남편도 저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실 만큼 너무나 힘들어했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도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생전 시어머니께서 잘 해주셨던 게 많이 생각이 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도 울어 결국 갓난자기 딸을 친정엄마가 데리고 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올 때부터 제게 고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잘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이 많이 기운 편이었고 저 또한 큰 배경이 없었답니다. 고졸의 음식점, 설거지, 서빙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친정이 시골에 있다 보니 배움의 기회도 짧았던 것 같고 저 역시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받아주시며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두고 왔어요. 어머님 댁이랑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즉 이사 올 걸 그랬어요. 아이고, 추운데 과일을 들고 여기까지. 아유, 손이 빨개졌잖니. 얼른 그거 내려놓고 이리 와서 온기 좀 쐬라. 엄마가 난방 틀어줄게. 시어머니는 제게 있어 제2의 엄마였답니다. 친정엄마도 제게는 물론 혈육이니만큼 애달프고 소중한 존재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오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적적함과 외로움을 시어머니께서 채워주셨죠. 반면 시아버지는 제게 큰 관심이 없으셨답니다. 뭐랄까요? 늘 밖으로 돌기만 하셨고 제가 어쩌다 마주친 날엔 항상 술에 만취해 계셨으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마 명절이 되면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으시긴 했는데 그마저도 몇 마디 주고받다 갑자기 소주를까 혼자 벌컥벌컥 마시며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셨어요. 듣는 게 곤혹이었죠. 그러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생각나는데요. 아마도 추석날이었을 거예요.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혀가 꼬인 발음으로 인생 수업을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꺼낸 거였고, 그 말에 분위기가 약속한 듯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이다. 얼마나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했는지 아냐? 어? 이 가난한 집구석 여편네는 집안일밖에 안 하지. 하기야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 내가 이 모든 가족을 다 짊어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른 거야. 어? 자식놈 교육비에 생활비에 다 책임지고 그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느라가 너도 알 건 알아야 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정태 저놈 저렇게 사람 만들어 놓느라고 아주 큰 고생했다. 아, 네. 그럼요. 아버님 알아요. 여보, 며느리도 있는데 술은 고만 잡수시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아이, 이 옆에 내가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끼어들어? 남편이 말하는데 그냥 듣고나 있어. 내가 우리 며느라가한테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이 아파트 장만하고, 어? 애 키우고, 마누라 건사했는지 말하는데, 어? 내 말이 우습냐? 우습냐고, 씨, 술맛 떨어지게. 아, 근데 그게 뭐 있어, 진짜 그냥. 이때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 시아버지의 태도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식이었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옛날 분도 아닌데 그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두 사람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의 혼잣말로 언제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미안해요. 아유, 내가 주책맞게 껴들었네요. 알았어요. 당신 얘기해요. 시어머니께서 사과하시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었고 시아버지는 다시 기분이 좋으신지 주저리 자기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아버지가 이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저런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전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만약 이때 제가 남편이 어린 시절 어떤 일을 겪었고 시어머니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나서 한마디 했을 테죠. 하지만 그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대단하다며 그저 시아버지를 추켜 세우기 바빴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저는 남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남들 다 잘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자랐지 뭐. 그래도 외동이니까 귀한 대접 받으며 자랐던 것 같아. 형제가 많은 집보단 대화가 좀 없긴 했지만. 그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인 건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되게 화목할 줄 알았어.
저는 시아버지가 제 생각과는 다른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을 띄웠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표정으로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오랜 시간 시아버지와 함께 있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시아버지가 외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고 혼자가 되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잠이 안 오니 소주만 먹는데. 아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며느라가, 너라도 와서 좀 말동무라도 되어주려면, 응? 늙은이 불쌍한 거 생각해서라도 나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다. 아,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갈게요. 저는 당시 정말 시아버지가 가엾고 불쌍해서 시댁으로 넘어간 거였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에게 맡겨둔 갓난아기를 다시 받아들고서요. 몸도 아직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만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남편은 그대로 집에 두었죠. 남편은 제가 시댁으로 넘어간다 하자 굳이 꼭 가야 해? 아, 당신이 안 가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저러시다 말 거야. 라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구태여 괜찮다며 넘어갔죠.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내가 필요해서 부르시는 건데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후회가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제게 온갖 심부름, 술시중부터 시작해서 잡일을 떠맡기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도 겨우겨우 키우고 있는 저한테요. 마치 이것을 노린 듯 제가 오자마자 반짝 환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가 해야 할 목록을 적은 수첩을 넘겨주시더라고요. 이대로만 쭉 하면 된다. 뭐 어려울 거 없어. 집이 큰 집도 아니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뭐 먼지 같은 거나 쓸고 닦으면 되고 내 밥 아침이랑 저녁 정도만 차려놓으면 된다. 아 근데 그 매일 밥 같은 반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잘 분간하고 아무튼 며느라 잘 해줄 수 있지? 너만 믿는다. 그리고 고맙다. 아유, 우리 며느라가 밖에 없네. 아, 네. 근데 나가시게요? 옷차림이 나가시는 차림이네요. 어, 나는 저녁에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마. 시아버지는 그 말씀을 남기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분명 전화로는 죽을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막상 오니 슬픈 기색이라곤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를 잃어 외롭다 하신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적어 놓으신 수첩 안을 들여다보니 별 기막힌 내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옷 다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청소는 어떻게 하라 등등 별의 별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나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야? 돈을 받는다 해도 때려치우고 싶은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쉬웠지 시댁의 30평대 집을 매일 쓸고 닦고 밥을 준비하고 갓난아기까지 챙기는 거 자체로도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도 추스리고 우리 아기한테만 집중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떠난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달 정도는 꾹 참고 그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덜 외롭다 하시면 그때는 미련 없이 나가면 되니까. 아침에 된장국이 싫다 하셔서 김치찌개로 바꿨고, 간이 또 안 맞다 어쩐다 이러쿵 저러쿵 하시면 다시 끓여 내어드리고, 시아버지 입맛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랜 세월 살았나 싶었죠. 이때 저는 아마 슬슬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근데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도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번은 폭발하잖아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던 저도 결국 그러고 말았답니다. 아야가, 넌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이, 찌개 맛이 왜 이래? 아니, 이 쉬운 찌개 하나를 끓이면서도 간도 하나 제대로 못 해내고. 나는 네가 집안에만 있는 애라길래 요리는 장금이 수준은 되는 줄 알았네. 웬걸, 아유, 이럴 거면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 아버님, 제가 두세 번을 넘게 끓인 찌개예요. 아니, 물을 더 넣어 끓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요. 저 아기 돌보는 것도 사실 힘든데,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에,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무슨 훈계라도 하는 거냐? 어디서 말대꾸하고 있어? 시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여기 힘들다 소리가 왜 나와?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진짜 힘들게 해줘? 이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표정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집어들고 저한테 던지기라도 할 요량이었죠. 전 거기에 너무 놀라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요.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몸이 굳는데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넘어가 남편에게 이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깐 진짜 무서웠다고. 내가 자기 말에 말대꾸 한마디 했다고 저런 모습 보이시는 거, 나 처음 봐. 나 그 집에 못 있겠어.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못하겠어.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바로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군요. 당장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며 자기가 아버지께 말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시댁으로 가 짐을 챙겼습니다. 다시는 아버지한테 가지 마. 내가 단단히 말해둘 테니까. 남편은 이 말만 남기고는 시아버지한테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댁에 건너갈 일은 없을 거라고요. 여기에 시아버지는 혼자 길길이 날뛰어 난리가 나셨고요. 니들이 정녕 부모를 등 돌리는 거냐며 말입니다. 하여간 저는 이 난리통에 정작 제 아이한텐 집중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는 냉전이었어요. 저는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대강 비위만 맞춰주자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혐오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야기만 나와도 말하기 싫은 표정이었어요. 명절도 가지 않았죠. 이쯤 되니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도통 날이 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에게 제가 먼저 화해를 하라고 떠밀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불편해서 그런 것 뿐이었죠. 여보, 아버님 지금 당신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명절날 되면 얼마나 내가 눈치가 보이나 몰라. 아버님은 더 이상 자식 취급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당신이 눈 꼭 감고 먼저 용서 빌면 안 될까? 그러자 여기에 대한 남편의 대답은 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빌어 빌긴?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난 용서 못해.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당하고 살았던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안 돼.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반문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당했다니? 어머님이? 아, 당신 그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는 이때가 돼서야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면목이었죠. 시아버지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감없이 말해보자면 아버님은 남편의 어린 시절 그야말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폭군이었는진 남편의 울부짖는 말에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일단 시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집기들을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날도 많았다고요.
그러다 남편이 조금씩 커가며 엄마를 보호하려 하면 외려 그 손이 남편에게 날아가 언제는 중상을 입고 입원해야 했던 날도 있었다고 해요. 아직도 그 날이 기억나. 잊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반항한 날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어디 자식 새끼가 지 애비한테 말대꾸하냐고. 그 말을 듣고선 무진장 미친 듯이 얻어맞았어. 개처럼 소처럼 자식을 마구 두들겨 패는데 나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저 나와 엄마를 물건처럼 대하면서 매일 허리가 휘게 일하는 엄마한테도 돈 벌어와라, 뭐 해와라, 명령질이나 하고 자기는 대장 노릇만 하려 했던 아버지를 어느 순간 이해하기를 포기했어. 그게 맞아. 이해하기를 포기했다는 게. 어떻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 차라리 나한테 그러는 건 나아. 문제는 엄마한테까지 아버지가 함부로 굴었다는 거지. 의처증까지 있어서 밤마다 엄마한테 다른 남자와 뒹굴었냐 뭐 했냐 추궁하면서 못살게 굴고 엄마가 흐느껴 우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일상이었지. 난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지옥에서. 남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공포였어요. 공포 속에 온 가족이 살았던 거나 다름없었죠. 듣는 내내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말조차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남편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라니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먼저 세상을 뜨신 고우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을 품고 세상을 뜨셨을까요? 그 생각에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었잖아요. 당시 전 시어머니께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묘하셨답니다.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표정이었달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못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 촉이라면 촉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왜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입 뻥끗 한번 하실 수 없었는지, 그런 표정이셨는지 다 알게 됐죠. 그럼 결국 아버님은 경제 활동은 하나도 안 하시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네? 근데도 자기가 다 먹여 살렸다고 틈만 나면 주절거리셨던 거고. 기가 막혀. 맞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지. 정작 고생은 엄마가 다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추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모르겠어. 부끄러웠나 봐. 당신한테 이 모든 얘기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고, 엄마도 당신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남편과 시어머님 둘 다에게 시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상처였을 거니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나요. 그 후로부턴 시아버지를 보는 눈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장본인, 폭군을 보는 눈이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상 전처럼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를 붙여놓으려 하질 않았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니 착한 우리 곰 같은 남편이 제게 먼저 말하더군요. 그냥 용돈 드리고 가끔 찾아가며 부모 대접은 해드리자고요. 자기도 엄마를 생각하면 그러기 싫지만 아버지 쪽에서 연락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그러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용서를 하겠다고 하니 저도 딱히 반대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런데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데려오신 건데요. 이때 저는 그야말로 기절하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새어머니라는 작자는 우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딱 봐도 꽃뱀 기질이 보이는 여자였는데 시아버지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날은 저만 초대를 받아 시댁에 가게 됐는데 아마 시아버지께선 남편의 눈치를 좀 본 모양입니다. 앞으로 며느라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잘 받들어 모셔라. 알겠지? 네 남편이란 놈이 나한테 툴툴대며 자식 노릇 못해도 너는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이런 건 네가 다 알아서 챙기고 해야 되는 거야. 알지? 저는 여기에 쉽사리 알겠다고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딴 곳만 쳐다보고 있었죠. 딱 봐도 돈을 노리고 온 꽃뱀 여자는 시어머니 모양은 내고 싶었는지 미니스커트를 입고도 우아한 말투를 흉내내려 하더군요. 저기,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려워 말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젊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요. 아유, 뭐든 힘든 거 있으면 말하고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그게 좋죠? 거기엔 네라고 해 주었네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는 자신이 어떻게 시아버지와 만났으며 자신은 저희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더니 어느 날이고 상관없이 저희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요. 얘야, 김장날인데 너는 올 생각이 없니? 아직도 집에 있다고? 아유, 그걸 꼭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오는 거야? 안 되겠다.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며느리 기강 좀 잡으라고 해야지 원. 아,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이딴 식으로 대접받으면 나도 서럽고 속상하지. 아유, 벌써부터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어렵다고요. 아, 갑자기 이러시니 저 정말로 당황스러운데요. 뭐라고? 갑자기 이런다니? 아,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랍시고 하는 행동은 수십 가지였는데 죄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동의한 적 없는 김장날에 다짜고짜 오라고 한다든지, 자기 생일은 꼭 현수막까지 준비해 최고로 챙겨야 한다든지, 어느 명절날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 하니 그것도 꾀병이라고 지적질을 한다든지 아주 가지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아버지 귀에 넘어가면 상황은 최악이 되었죠. 이미 자기 아들도 뜻대로 안 되니 벼르고 있던 상황에 저까지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쩌겠어요. 당장에 저희 부부를 소환해 야단을 치고 무릎을 꿇리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진 옆에 있던 골프채를 탁탁 소리가 나게 바닥을 쳐가며 훈계를 하더라고요. 니넨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듣기 싫은 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 남편 어렸을 적 가장 못나게 구셨던 분이 이제 와서 부모 대접은 받고 싶다고요?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너 지금 아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딜 보고 있어? 내가 말하잖냐? 네 시애미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라고. 너 저번에 네 시애미랑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디서 그런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고 앉았어? 어머니께선 곳에 그것을 잃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자꾸 저에게 한 보따리의 쇼핑백을 맡기려 하시길래 조용히 거부하고 일부러 딴짓을 했더니 그게 마음에 맺혔던 모양이죠. 저는 오래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고요. 그럴 여력도 시간도 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챙겨야 할 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저도 이제 이 사업에 같이 뛰어들기로 해서 명절날과 큰 행사 제외하고는 일일이 참석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남편은 제 말에 약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시아버지에게 적잖은 반감을 품고 있긴 했어도 그것을 딱히 드러내진 않고 있었거든요.
새 시어머니라니, 어이가 없어. 당신은 화 안 나? 나도 화나. 근데 저런 사람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없는 사람 대하듯 하고 싶어. 남편은 당시 저런 말을 하며 시아버지란 존재 자체를 회피하는 느낌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반항이라는 걸 해버린 거죠. 절대 당신 뜻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도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이란 학원을 차리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수학과를 나왔고 저는 국어국문과를 나왔는데 남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엔 지쳤다면서 학원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엔 흘려들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저도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난리가 나서는 고함을 꽤 지르시더라고요. 골프채를 흉기처럼 휘두르면서 말입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그 말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보는 거지. 그걸로 행사에 참석을 못 한다고? 니들 둘 다 군기가 아주 단단히 빠져도 빠졌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번 주 주말 우리 친척들 이번에 여기로 놀러 온다고 하니까 한식당 니네가 알아서 예약해두고 일도 척척 진행시켜라. 안 그랬다간 영 끊어버릴 줄 알아? 연 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지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더 상대할 필요도 못 느껴 골프채를 휘두르는 시아버지에게 더 당당히 나갔습니다.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저희를 이렇게 물건처럼 대하시는 시아버지라면 더더욱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연을 끊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뭐 싸가지를 크게 밥 말아 처먹었나? 어디 네 시아버지가 봉으로 보이니? 예, 내가 너 지금까지 버릇없이 군 것 일절 말 안 하고 참고 있어줬더니 어디서 지금 대들고 자빠졌어? 아니,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여보, 더 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얘들 멋대로 하게 두자고요. 니들한텐 재산 1원도 안 줄 알아. 네, 그럼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얽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서로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 친척 행사도 어머님께서 다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어린 시절 이희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버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무차별적으로 때리시고 의심하시고 어린 시절 이 사람한테 개밥을 줘가면서 밥알 주워 먹으라고 시켰던 거, 말도 안 되는 체벌하신 거 저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 착하고 순해서 아버님 얼굴 보고도 참고 사는 건지 만약 진짜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는 정말 못 참았을 거예요. 저희 재산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처음부터 저희 힘으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조종 아래 들지 마세요.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드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매듭을 지어버린 거죠.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약간 당황하신 기색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고 나올 줄 몰랐던 건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일어서 나왔습니다. 뒤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진 예상됐지만 그 순간엔 그래야 했죠. 그런데 일이란 참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인연을 끊자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해오니 딴에 아쉬웠나 봅니다. 갑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저희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시아버진 용돈을 붙여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예,
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니? 아유, 그건 내가 너희들이 요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부른 건데, 아유, 그래. 내가 지나쳤다면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돼서 체면도 못 차리고 미안해. 그나저나 그 사돈 어르신께서는 괜찮으시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요 앞에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왔는데 그것만 전달해주고 가도 되나? 굉장히 사근사근한 말투로 제 안부며 저희 아이 안부며 제 남편의 눈치까지 살피는데 우스웠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러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용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구차하게 이런 문제엔 꼭 돈이 빠지지 않죠. 뻔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달이 시부모님에게 주던 용돈을 딱 끊었더니 거기서 머리 회전이 다르게 돌아간 거죠.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재산 운운했을 때도 웃겼던 것이 시아버지에겐 지금 사는 집 말고 딱히 재산이랄 게 없으시거든요. 본인은 시골에 땅도 있다, 뭐도 있다 허풍을 떠시지만 그건 그야말로 전부 다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 사살한 거고요. 아무쪼록 시아버지는 용돈이 끊기는 게 싫었던지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솔직한 말로 징그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을 겪게 됐답니다. 오빠로부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원래 농사일로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리하신 건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답니다. 거기에 암 판정도 같이 받으셨대요. 저도 남편도 걱정이 많았죠. 저는 엄마의 병원에 매일 들락거리며 적극적으로 간호를 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 시아버지가 끼어들어서 자신이 엄마의 병원에 오겠다느니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돈께서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하지 않겠냐? 응?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너도 참 그러는 거 아니다. 어른들은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섭섭해하셔. 그 티를 안 내시는 것뿐이지. 내가 뭐라도 들고 가마. 보고 인사는 해야지. 그렇게 기어이 저희 엄마 병문안이랍시고 오셔서는 와서 얼굴 도장을 찍고 가셨답니다. 별 말씀도 안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병원 문을 나가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화해하고 싶다고. 이제 다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으니 중간에서 제가 잘하라고요. 여기서 잘하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도 남편을 잘 구슬러 설득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저는 그 속셈이 빤히 보이는 눈동자도 싫어 조용히 외면하고 그냥 잘 가시라 배웅해 드렸습니다. 근데 니네 시아버지 말이야. 사람이 뭐랄까 좀 능글맞다고 해야 되나? 꼼꼼이가 있어 보이더라.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저번에 보니까 김서방 얼굴도 안 좋아 보이던데. 그게 어 엄마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 남편하고도 사이가 별로고 시어머니라고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 이상해. 그래도 뭐 어떡해 별 수 없지.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아유, 그래도 어른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너희들이 한번 봐줘라. 이해심 넓은 사람이 원래 모자른 사람도 품어주고 그러는 거야. 저희 친정엄마는 원체 사람을 잘 미워하는 법이 없으셨고 그러지도 않으시려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였죠.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용서하시려 했고 저에게도 그러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사람이란 생각이 점점 들지 않더라고요. 일단 새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시댁에 큰 파란이 불어닥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전 말도 안 섞던 저희 남편에게 말이에요. 아유, 얘들아, 큰일 났다. 글쎄, 미쳤나 봐. 이 여자가 글쎄, 아니,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싸그리 인출하더니,
갖고 날라버렸어. 어쩌면 좋으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진명이도 그 사람 거로 해줬는데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집도 팔아버렸어. 뭐라고요? 그거 진짜예요? 사실 예상했던 상황이 펼쳐진 거나 다름없었죠. 어차피 딱 봐도 꽃뱀처럼 돈 노리고 들어온 여자였으니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답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일러 놀랐던 것뿐이었죠. 시아버지는 이 일로 어떻게 하냐며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별 요란을 다 떨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자 저희 딸애한테 물어서 비밀번호를 외워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술에 취해 자기한테를 늘어놓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는 말이죠. 안 되겠다. 나도 면목은 없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어린 시절 못해준 거 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잘못했다. 근데 어쩌겠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은 니들이 날 좀 받아줘라. 어? 방 하나만 내줘. 내가 우리 손녀랑 같이 방 쓰마. 어?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딸 아직 어려요. 상황은 안 됐지만 저희도 솔직히 선뜻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믿고 싫은 시아버지였지만 어쨌건 사기를 당해서 저러고 길바닥에 떠앉을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대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아버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연이도 낯선 할아버지랑 지내면 불편해할 거예요. 아이고 꼭 이래야 되냐? 어? 내가 빌어야 돼? 어? 미안하다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와 보시오. 어? 다 나와봐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갑자기 창문을 열고 자식이 자기를 버리려 한다며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근데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희 딸아이가 놀라 나와서는 도대체 할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답니다. 진짜 요즘 말로 저희 시아버지 진상 중에 진상이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진 않고 근처 모텔을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장기로 끊어드리기로 했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요. 솔직히 만만치 않았지만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올 기세였거든요. 아이고, 꼭 이런 모텔이어야 하냐? 좀 좋은 뭐 호텔도 있을 텐데. 에휴, 그래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시아버진 마지막 모텔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런 말을 궁시렁거리며 속을 긁었지만 가볍게 무시해버렸어요. 그걸로도 만족해라 속으로 말하면서요. 그리고 모텔 앞까지 바래다 드리고 오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신경 쓰느라 엄마 병문안도 잘 못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턴 엄마도 잘 챙겨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편의점이라도 들어가 우산을 사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였어요. 큰일 났어. 얼른 병원으로 와. 엄마가 위급하시다.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속으로 아닐 거라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엄마 한평생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한테 설마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봤을 때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순간 언니가 엄마에게 대신 가면서 꽤 오랫동안 엄마에게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엄마는 중환자실에 가 있었고 의사에게선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야 말았죠.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은 일대로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몇 달 버티시더니 끝내 마지막을 앞두게 되셨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저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가족 모두 엄마를 너무 사랑했다고, 엄마 편히 가라고요. 뒤범벅된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날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장례식 분위기는 너무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우리 엄마인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엄마의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날 밤을 꼴딱 지샜을까요? 이튿날째 되니 시아버지도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구두를 벗고 들어오시더니 저와 인사를 나누고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가. 나도 사돈이랑 얼굴 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네, 저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말이다. 너도 알겠지만 사돈 정도면 이만하면 호상이야. 응? 사랑하는 딸 곁에서 편히 가셨잖니. 그, 그리고 오늘 용돈 주는 날인 거 알지? 용돈 꼭 입금해야 한다. 아유, 모텔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물도 더럽고 바닥은 말도 못한다. 어? 매일 쓸고 닦는데도 남의 집처럼 얼마나 불편한지. 그 용돈이라도 넉넉히 줘야 내가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그 밖에 나가 있기라도 할 수 있지 않니? 아무튼 그 잊지 말아라. 아가 너만 믿는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앞이 컴컴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를 잃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엉겁결에 같이 따라갔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오늘 끝장 보자. 남편은 장례식장 바깥에서 그대로 주먹으로 시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리 꽂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누가 보면 폐륜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정당한 대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지금껏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한 맺힌 말들을 울부짖듯 쏟아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나한테 한 짓, 나는 그 모든 것을 당하고 지켜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당신이 내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날 낳아줬단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천륜? 그딴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내 장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야. 이건 짐승이지. 뭐? 용돈? 이제 영원히 없을 거야. 당신 구제해줄 사람은 영영 없을 거라고. 노숙자나 돼서 어디 한번 밑바닥까지 쳐봐. 저는 남편이 이 말을 뱉으면서 또 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정이 착하고 연한 사람이었지만 악에 차 뱉었던 그 말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더 참지 못하겠다는 마음, 이 모든 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이 와중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하더군요. 자식 새끼 키워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어? 뭐 노숙자?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나. 세상에 지 아비를 노숙자를 만들겠단 자식이 다 있어. 그럼 자식을 마음껏 종부리듯 부리는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제 그만 추잡한 꼴 보이세요, 제발. 저희 엄마 장례식에 와서 뭐 호상이요? 미치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안 그러면 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남편과 저희 친정엄마의 사이가 좋았던 것도 좋았던 거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 바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내내 남편을 못살게 굴었던 점들이 모두 화의 이유였죠. 아주 정당한 이유요. 저는 그때 약간 정신이 차려졌고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다 치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버럭 화를 내셨지만 그 후 시아버지는 잘못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빌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셨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어요. 얘들아, 나 버리지 마라. 어? 아이, 그러지 마. 나 정말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저희는 시아버지를 고소해서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고 지원도 완전히 끊어버렸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아주 가끔씩 저희 딸의 학교를 찾아와 정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데 딸아이도 이미 알 건 다 아는지라 할아버지를 보면 도망친다고 하네요. 아마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계가 지속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끊겼을 관계였겠죠.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으실까요? 끊어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관계요. 그게 가족이라면 아마 고통이 더 크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시고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의 거리를 두는 걸 먼저 추천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해만 주고 상처만 입힐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충만해도 충분한 인생을 그런 사람들로 채운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그 사건 이후 저희 남편의 변화도 큰데요. 남편은 어쩐지 무척이나 마음이 후련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요즘은 매일 안 하던 운동도 나가고 삶의 의욕 자체가 높아졌어요.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린 내가 엄마를 못 지켜줬을 때 내가 많이 미웠거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근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때론 화도 내고 내 감정도 표출했어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참아주고 살았지. 지금 너무 좋아. 속이 후련해. 당신이 또 잘했다고 해줘서 고맙고. 엄마한테도 떳떳한 기분이야.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한답니다. 참 듬직한 남편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착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어린 시절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일들만 가정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겪고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과 제가 함께일 테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껏 한풀이였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조용히 구독자로서 앞으로 또 올라올 사연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여러분의 앞날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정말 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여자인데 남들이 보면 살 만큼 살아놓고 왜 그러냐 싶을 수도 있겠어요. 제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것만 좀 잘 버티면 다른 인생은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후회스러워요.
저는 아들 하나만 딱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녀석 하나 낳은 것도 그 당시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때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70년대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못 낳았을 때 겪게 되는 서름이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오죽하면 그때 잠시 다녀간 우리 친정오빠도 저를 끌고 나갈 정도였다니까요. 명순이 너 저런 할매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참고 있냐? 엄마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됐다. 이딴 취급하지 말고 나랑 집으로 가자. 일어나. 참. 오빠 왜 이래? 소란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힘들게 사셨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글쎄. 저는 이때 어거지로 오빠를 밀어내고 혀를 쯧쯧하며 씁쓸해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나마 저를 편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원래 중매로 둘이 결혼하게 됐었는데 그 무렵에 남편이 참 저에게 잘 해주었거든요. 둘이 8살 차이가 났지만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새를 어머니랑 시누이는 많이 질투를 했었던 건지 그렇게 절 못 살게 굴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제 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까진 몰라도 적어도 자기 여동생이 절 괴롭히면 참지 않았죠. 그러니 저도 앞서 저희 친정 오빠가 저에게 뭐라고 해야 돼도 그럭저럭 참고 살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 든든할 정도로 자기 여동생을 혼내주니 그때그때 불만이 생기려다가도 사라졌거든요. 순자야, 너 왜 네 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오빠가 일도 하고 바쁘고 아무튼 부부도 사정이 있는 거야. 그만하고 어머니나 잘 모시고 내려가라. 이 사람도 몸이 안 좋아서 이러다가 병원 신세 질지도 몰라. 이제 정리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어머니랑 내려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때는 거의 시누이랑 어머니가 작정하고 한 달 정도 집에 있다가 가던 때였는데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남편이 말해야 그나마 들은 척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 친정오빠가 멸치며 김 같은 것들을 준다고 들렸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하나 참견하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뿔이 났던 거예요. 이 사실도 남편에게 알렸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 형이 화 많이 났겠네. 이거 참, 그때 내가 있어야 했는데 당신 마음 많이 썼겠어. 그 부분은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 아무래도 순자랑 어머니도 슬슬 양평으로 가도록 해야겠어. 보통 저도 이때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시댁 문제로 불길이 더 세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남편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하나같이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아유, 요즘 그런 남편이 어딨어. 뭘 얼마나 착하게 하고 살았길래 저런 서방님을 얻었어? 얼굴도 멋지지, 키도 훤칠하지. 아주 그냥 나뿐 아니라 저기 영진의 엄마도 그렇다고 다들 자기네 신랑 멋지다고 난리야. 우리 남편은 그냥 곧 있으면 머리도 벗겨지게 생겼는데 어쩜 자기 신랑은 저렇게 머리도 풍성하고 멋져? 말한 대로 우리 남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저한테도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TV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를 닮았다는 말도 들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힘겹게 아이를 갖고 출산 뒤에 돌이 될 무렵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젊은 날 아무래도 너무 큰 생채기가 생겨버린 건지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답니다. 이후로는 웬만한 일에도 잘 안 놀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썩 사이가 좋지 않은 옆집 엄마에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저기 호영 엄마, 내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말고 자기 심장도 별로 안 좋다며? 아우, 근데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때 저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삼시세끼 반찬 투정을 하시는 데다
아기도 아팠기 때문에 보통 정신이 사나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물었고 저를 걱정해 준답시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얼굴이 너무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외려 제가 그 엄마를 붙들고 사정하듯 매달리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저기 니네 엄마 알지? 그 옆에 이동에 사는 엄마 말이야. 아, 그 왜 이쁘장하고 남편은 지방 가 있어서 가끔 올라온다는 사람 있잖아. 저도 약간은 기억은 났어요. 키 크고 얼굴은 뽀얗고 머리는 구불구불 파마 머리에다가 맨날 진한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다니는 여자였거든요. 왠지 모르게 경박한 느낌이 나는 여자라서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대뜸 이 여자에 대해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듣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엄마랑 저기 그 호영 엄마 자기네 남편 있지? 저번에 누가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걸 봤나 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서진이 엄마가 이동 살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봤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말이야. 왜냐면 그 엄마도 자기네 남편 얼굴 알잖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더래. 저는 순간적으로 거의 정수리에 번개가 날아들듯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 동네 모두의 자랑거리였던 내 남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부러워했던 저와 남편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됐고, 그걸 또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알려진 다른 집 여편네랑 내 남편이 놀아났다니요.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낳고 온 얼굴에 핏줄이 다 터지고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애기 본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밥만 찾아대는 시누이와 어머니 때문에 살맛이 안 나던 때였어요.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머리야. 안 그래도 죽겠는데, 정말.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도 같은 말만 할 뿐이었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시장 심부름을 갈 상황이었어요. 이때 결국 다 뿌리치고 이동에 산다는 그 엄마네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남편과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때 마침 남편이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앙큼하고 어이없게도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말했기 때문이죠. 왜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더니 이렇게 알릴 게 뭐람? 됐고. 나도 더 이상 만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들 해요. 이 여자는 진짜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한 소리를 하더군요. 듣고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고, 다른 애 엄마들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무리 넋놓고 여기까지 뛰어왔다지만 혼자 올 걸 괜히 동네 여자들 끌고 가서 더 망신만 자초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뭘 확인이라도 해주듯 우리 남편 넥타이에 달려있던 액세서리까지 보여주는데 전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무슨 정신을 집까지 왔던 건지 옆에 엄마들이 부축해준다는데도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끙끙 앓으며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며칠 뒤 남편이 입으로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 대화의 물꼬가 트여버렸어요. 남편은 그날 퇴근해서 내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안방으로 절 부르더니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이때 이미 저는 예감상 그 여자한테 다녀왔다 싶었고 그랬으니 알게 된 것 같아 여러모로 더 비참했었어요. 저, 당신 말이야.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않아? 그게 저기 당신 요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좀 오해를 풀 게 있어서. 하지만 이쯤 눈치채버린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 구질구질한 얘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다 알고 있었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 입에선 더 비참하고 끔찍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게 저기 그 여자랑은 아니 근데 집에 뭐가 고장 났다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고쳐 준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던데 우리 회사 미쓰리랑도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처럼 말을 했다며. 그건 정말 당신이 오해한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이때 머리 위로 물음표가 크게 왔다 갔다 했어요. 미쓰리는 또 무슨 말인 건지. 우리 집에도 몇 번 동료 직원들이랑 인사 왔었던 그 아가씨를 말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어지럽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 말고 여자가 또 있었어? 저번에 왔던 그 회사 아가씨? 제가 이렇게 묻자 남편은 점점 눈이 번뜩이면서 아니라고 아주 땀을 뻘뻘 흘려대더라고요. 그런 모양새 하나하나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 남자인 남편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가 중요한가? 모든 신뢰가 다 깨지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다음날 이른 새벽 저는 제 아들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딜 가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거실에서 코를 드르릉 골고 있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모른 척 작은 짐 가방만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새벽 찬바람이 제 코끝을 스치는데 혹여나 아기를 감싼 이불보에 들어가기나 할까봐 얼마나 여미고 여미면서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건 그때서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이 너무 크고 슬픔이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면 눈물도 안 난다더니 지독한 신우와 시어머니 밑에서 밥을 차리고 고생할 땐 외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지만 남편이 외도만큼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빠르게 집 부근을 빠져나왔고 안양에 있는 친정으로 넘어가게 됐죠. 우리 친정은 장가간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엄마가 나란히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전화도 하지 않고 아주 급하게 내려간 거라 셋 다 무척 놀랬고 저도 시집살이를 해봐서 그런지 올케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방을 하나 얻어 구해서 나가려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 눈이 벌게져서는 정신이 나갈 듯한 얼굴로 말이죠. 저희 친정엄마야 자세한 사정도 몰랐고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오래 친정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데리러 온 사위 쪽 편을 드셨고요. "예, 너는 뭐 하는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얼른 서방 따라가라.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만하면 여자는 서방 곁에서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라." 결국 남편 손에 이끌려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찌나 지쳤던지 차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니 남편은 이전보다 저를 더 만만하게 보고 집을 비우는 날들이 계속됐죠. 하여간 저는 돌아왔지만 그렇다 해서 남편의 바깥으로 도는 시간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랭해졌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미 친정 체험도 해보고 새로운 방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꼈던 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라는 껍데기랑만 살지 저 인간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겠냐마는 그래도 반쪽짜리 몸뚱이만 있는 남편과 살면서 이 훤칠한 인간이 얼굴값을 하면서 살건 말건 저는 호영이 엄마로 살기로 했죠. 아들은 자라면서 아빠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남편은 어쩜 그렇게 싱가포르네, 태국이네, 필리핀이네 일이 잘 된다면서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 알게 된 외도는 장난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런 제가 그나마 힘을 얻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에게 기쁨을 줬었다는 거예요. 말이 많이 늦었지만 5살 무렵쯤부터 트이기 시작해서 어찌나 저에게 귀여운 짓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엄마, 엄마, 이것 보세요. 호영이가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크레파스로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그려오기도 하고, 길에서 꽃을 꺾어다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남편이 줄 수 없는 가족의 안정을 아이로부터 얻게 됐죠. 그렇게 아들은 쭉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나갔고, 이웃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했는데, 이 인간이 말년에 저를 고생시키려는 건지 슬슬 기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무렵에는 술도 엄청 늘어서 버릇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젊을 때에는 그나마 술 먹고 밖으로 돌아서 나았던 거고, 나이 드니 술 먹고 집 안으로 돌아와서 저를 괴롭게 하더군요. 나이 먹고 집에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내내 싸움만 일어나게 됐고요. 아우, 당신 저리 좀 가요. 이 술병이 대체 뭐야. 오늘 호영이 휴가 나오는 날인데 이 꼴 보고 뭐라고 하겠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뭐라도 좀 해요. 집에 있지 말고. 남편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지는 갱년기에 가뜩이나 부부로서의 정도 남아있지 않은 저에게 남편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뭐야? 평생을 돈 갖다 바치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게 이따위 대접이야? 야, 나갈 거면 너가 나가. 그렇게 젊은 날 외모 반반하다며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집안에서는 말도 없이 냉랭하게 지냈던 남편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그 허울만 좋은 외관을 갖고 집에 눌러앉아 간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먹히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일평생 고생만 시킨 저에게 씨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엔 우리 둘은 정말 매일같이 무섭도록 싸워댔고 이런 저를 보고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 그만. 아버지랑 이혼해. 이혼해도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슬슬 직장 다닐 거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제 앞으로도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고, 세 가족이어서 몇 번을 이사 다니기도 하면서 한둥지에만 몰려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뜸 이제 이 사람을 놔두고 둘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황을 되짚어 볼 때 남편과 함께 70대를 살아가는 제 모습은 참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발악을 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저와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됐죠. 하지만 이때 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알려오는 아들 덕분에 많이 당황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고자 했나 싶을 만큼 뒤통수 맞은 기분이더군요. 엄마, 나 저기 순서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할 말이 있어. 이때 새 집으로 이사 와서 짐도 다 정리를 못했을 때예요. 왜 그러나 해서 봤는데 이상하게 아들 표정이 묘한 거예요. 저기, 나 아기가 생겼어, 엄마. 전 이 말이 너무 제 현실 같지 않게 들려서 처음에는 잠깐 멍하니 제 발밑을 보고 있다가 다시 정신이 확 들어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애기? 애기라니? 누가? 네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애기가...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마저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빙빙 뜨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말은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 원래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만나던 여자애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워낙 자세히 털어놓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저도 그냥 가볍게 넘겼었어요. 근데 제대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빠르게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들의 갈 길은 아직도 구만리 장천이고 앞으로 장가를 보내고 어쩌고 하는 생각도
저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결혼은 늦게 하는 때였고 아들은 30도 안 되었거든요. 아니, 아니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뭐라고? 아들이 떠듬떠듬 털어놓은 사실을 들어보니 제대할 무렵쯤 여자애가 임신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무렵쯤 휴가가 잡긴 했는데 사실 다 큰 아들 스케줄을 제가 뭐 그리 자세히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고처럼 이렇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윽고 급히 여자아이를 만나보게 됐고 한눈에 봐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어찌나 머리가 아프던지 자식은 달랑 하나라고 있고 남편도 하나만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속 썩을 일만 넘쳐나는 걸까요? 결국 이때 둘은 결혼식도 정식으로 못 올린 채 혼인신고만 급히 하게 됐죠. 제 인생도 참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친정에도 기댈 수 없고 시집살이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절을 지냈고 남편과 사는 생활도 평탄지 않았잖아요. 맨날 여자랑 겉도는 남편에 나이 먹어서는 둘이 맨날 쥐잡듯 싸우기만 했고 이제 그 틈을 벗어나 황혼 이혼이라는 걸 했고 아들이랑 둘이 살면서 차분히 장가 보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거의 한 6, 7년쯤 빨리 와버린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손주가 탄생하게 되다니 이때 저는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우울감이 아주 극에 달했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시집을 오게 됐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애가 표정은 밝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셋이서 잘 살아볼게요. 이제 애기 좀 크면 어린이집 맡기고 저도 일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얼른 원룸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아주 급하게 얻은 원룸은 도저히 거기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얘네들은 저에게 손주를 맡기고 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저에게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는 애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니 대뜸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민우가 글쎄, 우리 민우가 희귀병이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세상에. 그나마 손주 가끔씩 조금 보던 낙으로 살던 저에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냐고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뭔 죄를 그리지어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정작 제 명을 다하고 이제 제발 절 좀 그만 힘들게 했음 하는 남편은 멀쩡하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처럼 다들 찔러대는 통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신경이 아주 극으로 치달을 무렵에 이 상황은 저를 아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달려갔고 급히 그 좁디 좁은 원룸에 다 같이 모여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답니다. 우리 민우 이기병이래요. 큰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어쩐지 애가 요즘 자꾸 여기서 멍이 들고 우리 민우 너무 불쌍해요. 그 말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손주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애가 확실히 눈이 또렷하지도 않고 팔에 조그맣게 멍든 자국이 있더군요. 저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손주 일찍 본 친구나 보험사 아줌마한테도 많이 물으러 다녔어요. 다들 무슨 백혈병이 아니냐는 둥 아주 무서운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호 어떻게 해주면 된다니? 큰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게 없고 계속 다니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치료만 받고 살아야 된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더군요. 이때 아들도 몹시 절망했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깐 쉬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무던하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대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저한테 숨쉴 시간 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생전 연락도 없던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받는 순간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우리 오빠가, 얼른 좀 와봐요, 좀. 평소 같으면 서로 운도 안 떼고 눈도 안 맞출 사이인 신우이와 저지만 이날의 상황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가보았고, 그렇게 맞닥뜨린 소식은 제게도 퍽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하고 시간이 좀 흐른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인간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분노하고 술에 쩔어 저에게 욕을 해대던 그 사람. 아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집에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가운 거실 바닥 위에서 그렇게 생을 다했다고 하더군요. 꼴 보기도 싫어 죽겠던 남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끝을 마주할지는 몰랐기에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꿈에 남편의 잔상이 몇 번이나 나오더군요. 하여간 저는 그건 그거고 일생을 저를 괴롭게 했던 남편과의 기억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바로 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 무렵 때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본격적으로 손주를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여기 선생님들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민우가 멍이 좀 있긴 하지만 맡기고 나면 더 여기저기 멍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사는 집은 민우 키우기 너무 작고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부탁을 해오니까 저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끼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다음 제가 오가며 등하원을 시켰답니다. 이때부터 한 몇 년 정도는 며느리와 아들이 쭉 맞벌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쯤 했으면 둘이 집을 옮길 만한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네 부부만큼은 저와 같은 인생은 살지 않기를 바랬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밤을 고민하다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그러면 내가 저금을 해둔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집 부근으로 집을 얻어서 이사하는 게 어떠냐? 웬만하면 젊은 애들 둘이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니네가 너무 고생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정작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가 계속 울고 약을 먹네 우울증이 심하네 하는 통에 그렇게 이사하는데 제 돈을 보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한가 했고 며느리도 20평대 작은 빌라로 옮긴 이후로는 회사도 그만두고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둘이 사는 것도 좀 볼 겸 제가 가봤는데 이때 손주를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저기 얘야, 민우는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냐? 네, 어머니, 그게... 며느리도 일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이상하게 손주는 썩 기운 좋게 놀지 못하는 거예요. 옛말로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애처럼 말이죠. 근데 또 부엌 쪽을 보면 애기 과자며 이것저것 뭘 챙겨놓고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히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민우가 진짜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입맛도 없고 타고나길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약을 이만큼이나 많이 타왔어요. 이제 4살 된 아기를 저렇게 많은 약을 먹여야 하니 몸이 견뎌낼까 싶어요. 산더미 같은 약봉투를 보니 저도 모르게 소름이 훅 끼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오더군요. 저 역시 우리 친정오빠네 조카가 아픈 상태로 살아왔고 팔다리가 성치 않아서 사는 내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핏줄 문제인가 싶고 우리 아들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대 걸러서 유전된 건가 싶어 마음이 안 좋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꾸준하게 아들네 집에 드나들었고 며느리도 좀 안쓰러워서 나가보라고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형 병원 소아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아픈 애기 보느라 오죽 힘들까 싶더군요.
그러면서 묘하게 남편 생각이 한 번 나는 것이 손주가 치료를 받는 병원 부근에 남편 장례를 했던 병원이 있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친정오빠랑 통화하면서 한마디를 했었어요. 그 인간도 참 그래, 오빠. 나랑 멀쩡히 잘 살았더라면 손주 태어난 거 제대로 보고 재롱도 보고 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 민우가 아픈 걸 보니 내 마음이 이상한가 봐. 하여간 죄 많이 짓고 죄 많게 간 인간이니 내가 뭘 더 벌을 하겠어. 오빠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비슷하게 말을 하더군요. 됐다. 그렇게 기집질하고 돌아다녔을 줄이야. 나는 꿈에도 몰랐어. 나중에 네가 장례 때 말해줘서 알았지 뭐냐. 진즉 알았으면 더 일찍 이혼시켰을 거야 나는. 너도 감상이 젖을 것 없다.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네가 집 나간 거 신경 썼으면 있을 때 잘했어야지. 죽을 때 다 돼서 발악을 해놓고 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하여간 이때에는 제가 하도 마음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나눌 것도 없고 사실 이 나이가 되면 남편이건 아내건 배우자 중 하나가 없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내 생때 같은 아들이 낳아놓은 손주가 일이 아프니까 참 감상적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친구랑 싸우다가 긁혀서 온 거예요. 이때는 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제가 막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돌아오는 원장 전화를 받아보니 별 대안이 없더군요. 아픈 애를 세상에 낳아놓은 것이 죄인인가 싶었어요. 저기 할머니, 애기들끼리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주의를 줬고요. 민우가 희귀병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어요. 더 특별하게 조치해 주길 바라시면 저희 원 말고 다른 큰 기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아이한테 얼굴도 긁히고 팔도 물려서 왔는데 그걸 따지니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어떤 날은 제가 밤에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재우기도 했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뭔가 약간 이상했던 게 며느리 말로는 약은 굳이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챙겨주면서 약은 주지 않더라고요. 하루만이니까 약은 안 먹이셔도 돼요. 제가 다 먹여서 보냈으니까요. 어머니가 재우시는 날은 신경 써서 약 먹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요. 이때만 해도 당연히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생각을 딱히 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저랑 있을 때 이건 제가 할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손주가 밥도 제법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주는 대로 잘 먹고 뭘 대단하게 해준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주말은 제가 데리고 있다가 보냈는데 잘 먹여서 싹 씻겨보내면 애가 안색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이때 손주 말이 좀 늦된 편이라 그냥 저는 제 아버지랑 똑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오지랖을 부려보게 됐죠. 며느리들이 이런 걸 싫어할 텐데 저도 시어머니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더라고요. 예, 민호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애가 밥도 잘 먹고 뒹굴뒹굴 잘 놀더라. 싹 씻겨 놓으면 얼굴도 맑았고 어찌나 뽀얀지 몰라. 왜 니네가 주중에 데리고 있을 때는 애가 얼굴색이 거무튀튀해져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며느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제 탓으로 듣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일단은 민우가 어머니 댁에서라도 잘 지내고 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병원 갔을 때 여쭤보니까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게 많긴 하대요. 그래도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육아를 탓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엄청 노력하고 애 키우고 일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말이죠.
아들도 그나마 급여를 조금 늘려가지고 둘이서 저한테 빌린 돈을 갚고 있으니 저도 이 애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좀 더 늘려서 데리고 있을까 했더니 며느리가 그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너무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신데 요즘 남편이 야근 많아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중에는 제가 케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우도 엄마랑 있어야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당장 봐도 본인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굳이 자기가 무리해서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저는 아픈 자식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며느리는 저렇게 일까지 하고 있으니 고생스러울 테고요. 이 무렵 우리 아들은 급여를 올려보겠다고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살던 때인데 주중에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웬일이야? 나와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아이, 괜히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으로 와. 엄마가 밥 해줄게.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이 녀석이 밥을 먹으면서 내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와 썩 사이가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보다 야근을 더 해. 얼마 전에는 민우도 늦게까지 안 데려갔더라고. 그리고 요즘 짜증도 많이 내고 눈만 마주치면 둘이 싸워.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많이 봤었던 것 같은 익숙한 장면이 스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아들 녀석을 두고 저와 제 남편이 늘상 악을 쓰며 싸웠던 것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절대로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쩜 슬프게도 이런 것들만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지 말고 민우를 우리 집으로 주중에 보내. 너희들도 힘들 거 아니냐. 애도 애지만 부부가 먼저야. 너는 네 부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지. 안 그래도 민우 아픈데 부부끼리라도 똘똘 뭉쳐야지 이게 뭐 하는 거니? 내내 퉁명스러운 소리로 투정을 부리는 아들을 보며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일찍 장가를 가서 철이 덜 들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결국 주중에 제가 4, 5시쯤 어린이집에 가서 손주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밥도 먹이고 재우게 됐죠. 며느리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좀 부렸답니다. 손주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 따르고 어린이집 친구들과의 가끔 부딪히는 상황만 아니면 문제없이 잘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중 제가 결국 허리 수술을 하게 돼 다시 손주를 아들네에 보냈었어요. 헌데 이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이지 한 몇 주 만에 다시 만나본 손주는 다시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희귀병은 이렇게 갑작스레 상황이 좋아지다가도 나빠지고 할 수 있대요. 결국 약만 잔뜩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민우 불쌍해서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데 얘를 자식으로 둔 아들네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린 것이 이렇게 힘들게 대형 병원을 오가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안 본 사이 금세 또 젖살이 훅 빠지면서 퀭한 손주가 힘없이 안겨오는데 이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잘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맞게 됐죠. 그런데 저희 집으로 데려온 직후 제가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평소 같지 않게 떼를 쓰는 거예요. 울면서 막 난리치기에 말로 달래고 뭐로 달래봤지만 조금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데 손주도 얌전히 잠들지 않고 힘든 거로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손주가 울면서 어린이집 가방을 마구 걷어차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미네서 자는 게 싫어?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응? 그랬더니 손주가 낑낑거리면서 어린이집 가방을 열어 제끼더니
물통이며 그 안에 있는 걸 와르르 쏟아내 버렸어요. 그걸 엎드려서 주우려니 이 녀석도 제법 몸이 커졌겠다. 제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군요. 그런데 먼 쪽지 같은 낙서종이가 있길래 주워서 버리려는 찰나에 손주가 달려들어서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이 녀석아, 왜 이러는 거야? 저도 아픈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참 못나게도 같이 화를 내버렸죠. 그런데 손주가 그 종이 꾸러미를 펼치더니 뭘 보라는 듯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동차 그림이라도 그렸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저도 일단은 그 응석을 맞춰주겠다고 같이 시선을 맞췄는데, 일순간 너무 놀라서 미간이 찌푸러졌어요. 마치 무슨 벌레라도 죽어 있는 마냥 그 쪽지 꾸러미에는 있을 수 없는 게 있었거든요. 손주가 삐뚤빼뚤하게 평소 할미인 저에게 몇 마디 편지를 쓰듯 뭐라고 적어놨는데 거기에는 딱 한 줄이 휘갈기듯 새겨져 있어요. 바로 엄마가 날 아프게 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도통 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얼마간 바라보다가 손주 얼굴을 봤는데 얘가 또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봐. 뭐야 이게? 응? 민우야, 할미한테 말해봐. 이게 다 뭐냐? 말하면서도 이게 뭔 장난인가 싶어 영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손주는 그냥 울기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너무나 찜찜하게 손주는 거의 10분이 다 되어가도록 목을 놓아 울었고 이러다 애를 잡겠다 싶었어요. 귀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정신이 사나웠죠. 결국 안 되겠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지금 들어왔어요. 왜요? 민우가 안 자겠대? 일단은 저도 놀란 나머지 애가 힘들어하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재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데려온 순간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호영아, 나도 니네 집에 좀 가보자, 응? 차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아들도 이때 눈이 돌연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때도 손주는 여전히 훌쩍거리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하니까 아주 발악을 하면서 바닥에 눕는 거예요. 이땐 아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기막혀 했어요. 애가 잠투정이 늘었나 왜 이러지? 아, 요즘 안 그래도 집에서 재울 때 난리도 아니야. 엄마네 가서 좋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엄마 수술하고 못 올 동안 애가 잠만 재우려고 하면 발악을 하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평소 손주가 먹는 약이라도 뭐 잘못 먹였거나 안 먹인 건 없는지 원래 저희 집에 며느리가 애 약을 보내진 않으니까 급한 대로 좀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나저나 민우 엄마는 오늘도 늦는 거야? 오늘 일이 많대. 일이 많으니 그렇게 짜증이 늘었나 봐. 대강 흘려들으려다가도 이상하게 앞서 손주 가방에 쏟아져 나온 그 쪽지 문구가 생각나 영 기운은 개운치 않았어요. 그런데 약이 워낙 많다고 듣긴 했지만 부엌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가 엄청 많긴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약이야. 아휴, 이걸 언제 다 먹는다니. 나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네가 민호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 여기서 찾아서 좀 먹여봐라. 그러고 같이 뒤적뒤적거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혼잣말을 하더니 순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아유, 골 아파. 좀 살살 불러. 왜 그래? 이때 저와 아들은 그 서랍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날 새벽에야 연락이 되어 들어온 며느리를 다그쳐 이 내용을 묻게 됐습니다. 끝끝내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투로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지쳐 잠든 손주를 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상황을 되짚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겁날 정도로 저와 아들은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날 서랍안에서 발견된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애기들 먹는 약이라고 생각했던 약꾸러미들 안에 있던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대강 봐도 잘 몰랐을 텐데 아들이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케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둘은 그걸 붙잡고 한참 멍하니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었어요. 저도 급히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자기 며느리나 딸한테 물어보니 대체로 좋지 않은 말들만 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걸 왜 묻냐고 하는데 왠지 남보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서둘러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끝내 병원에서 처방해 주었으며 손주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기, 이렇게 일일이 양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나 당신이나 왜 이렇게 놀라는지도 모르겠고요. 병원 가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아기들 아플 때 수면제가 일부 들어가기도 해요. 누가 보면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 순간적으로 제가 뭔 생각을 했던 건지 너무 뜨끔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싶더군요. 하지만 어쨌건 손주가 이렇게 잠을 깊이 하고 때를 많이 쓰고 하니까 다음날 병원은 데려가 보기로 했어요. 며느리 역시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니까 제 대신 데려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한데 출근이라 데려갈 시간 안 되고 어린이집에는 제가 말해둘게요. 그러면서 나갔으니 솔직히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 동네 소아과에 평소처럼 가려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손주는 아픈 애이고 여러모로 조심스레 다뤄야 할 아이이고 정말 수면제를 그렇게 일반 약에 섞여서 먹여도 되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싶더군요. 결국 택시를 타고 평소 며느리가 간다던 그 대형 병원으로 가서 접수를 하려는데 이때부터 전 꽹가리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연속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재진이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민우라는 이 또래 아이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 오신 거 맞죠, 할머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병원은 며느리가 늘상 손주의 병을 말할 때 언급했던 대형 병원이에요. 여기 소아과에 다녔다고 오늘은 무슨 검사를 받았다 그런 말들을 쭉쭉 해왔었거든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손주 태어나고 여길 계속 다녔다는데 아기가 아파서 특이한 병이라나 뭐라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서 검사도 받고 약도 타갔어요. 아유, 다시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굳어가고 계속해서 새로 등록해야 된다는 말만 하더군요. 이쯤 되자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아들한테 전화를 했고 아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잘못 간 거 아니고? 어, 그 병원 맞아. 없을 리가 없는데. 아들 역시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고요. 이 찜찜한 기분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일단은 초진 등록을 했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진료를 보고 수면제도 문의를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인 거예요. 언제부터 먹였는지 이것저것 묻는데 갈수록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 희귀병을 의심한 건지, 무엇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지 저도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검사를 하면 결과가 일주일 지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짚어가야 되고 몇 년을 다녔다는 이 병원에 손주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부터 저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됐죠. 며느리도 의구심을 품고 병원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뭐가 맞는지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땐 솔직히 저는 손주가 날리듯 던진 그 쪽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본 결과 이 내용의 방향이 몹시 무서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희귀병, 희귀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 할머니, 희귀병이라고 보는 것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짚어보신 증상으로 보고 그날 검사를 많이 해봤어요. 일단은 딱히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멍이 많아서 검사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지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멍도 그다지 없고 특별히 드러나는 이상한 점은 없어요. 아이 어머님도 같이 오셨으면 좀 더 자세히 물어볼 텐데. 할머님만 오셨군요. 우리 손주에겐 궁극적으로 희귀병이란 게 뭔지 병원에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그에 따라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하고 무려 수면제까지 먹여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를 불러서 병원에도 데려갔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진짜 검사를 받아봐야 할 대상은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중에도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다리가 달달 떨리다 못해 힘이 쭉 빠져버렸죠. 이제껏 손주에게 희귀병이 있었다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말이에요. 솔직히 제 엄마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굳이 직접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해봤을까요? 물론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도 많이 다녀보라고 얘기는 했지만 워낙 확실한 결과라고 말을 하니까 그저 같이 슬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까지 너무 지리멸렬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전부 다 꼽을 수도 없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 며느리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의 애였다는 겁니다. 아주 멀쩡한 얼굴로 저와 아들, 그리고 본인 아들까지 속였고 이상한 정신증후군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어지는 머리가 빠질 듯한 충격과 스트레스는 저는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어디 맡길 수도 없어 손주는 손주대로 저희 집에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상태로 말을 했고, 저희 역시 그 말을 믿어왔지만, 아니, 이게 왜 믿고 안 믿고를 따져야 하는 상황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정신증후군에 이끌려 한 짓이라니요. 정말로 말로 아들이 얘기해 준 게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만사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아기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지가 무슨 감상에 빠져서 그 거짓말을 스스로 그냥 믿고 해버린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따지는 저에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하는데 무섭다 못해 질려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병원을 헷갈리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민우는 정말 희귀병이 맞아요, 어머니. 약도 전부 약국에서 처방받는 건 맞다고요. 아니, 그건 동네 소아과에서 받은 거지만 수면제도 같이 받은 건 맞아요. 저 진짜 억울해요, 어머니.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건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고 왜 감상에 빠지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저와 아들, 어린이집이며 자기 직장 동료 모두에게 본인 아들이 희귀병에 아프다고 말을 하고 다녔고 여기저기에서 동정어린 시선을 얻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대는 본인 아들이 버거우니까 거기에 수면제도 섞여 먹였던 것 같더군요. 재우려고만 하면 경기 일으키고 난리를 쳐대고 갈수록 뭔가 묘하게 공격적으로 변한 손주를 보며 제 엄마가 약을 먹이고 불쾌해지고 멍해지니 그것 때문에 기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엄마라고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밀어내지는 않았던 손주를 보니 그건 그것대로 가슴이 아픕니다. 일말의 표현이랍시고 제 엄마가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그 고사리 손으로 삐뚤하게 적어가며 쏟아내던 손주를 보니
왜 말로는 얘기를 안 하고 저리 적어냈는지 아직도 속을 모르겠어요. 혹시 혼나기라도 했던 건지 도통 제 엄마에 대해 얘기를 자세히 안 하는 손주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에서는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분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몇 번이나 믿지 않으려고 했고,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일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나 진짜 뭐부터 해봐야 하는 걸까?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상담했는데, 혹시 친자는 맞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걸까? 결국 우리는 머릿속이 먹먹한 상태로 친자 검사까지 이어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저는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들이닥치니 이 나이에 몸이 못 견디겠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 당연한 일이었어야 했지만 손주는 우리 아들이 자식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의 일은 아주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게 흘러가고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주변에 물어보고 제정신이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요즘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방법은 있는 건지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